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군요. 정부가 목표한 백신 접종률 70%가 완료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요.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든가 속도에 있어서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성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 정도까지 백신을 접종을 해야 코로나19 위중증을 줄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10월 하순부터는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인구 약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서 이후 이제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3만에서 4만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한 100에서 200명대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과는 좀 차별화된 위드 코로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려면 국회가 이런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특위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확장 재정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문제 이제 다가온 현실이 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 65일째고 3주 만에 또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2,000명대를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완만한 안정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네 자릿수 며칠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4차 유행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끝나도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유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소위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 1,000명대 이하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내려가는 상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랑 함께 살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기는 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 5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초. 어허, 네, 예. 일부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 70%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50대 이상이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70%가 접종되는 그 사이에 접종률의 차이, 그 접종률의 차이로 인한 우리 사회 전체의 면역 효과의 차이는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게 굉장히 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사실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접종률 때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10월 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네. 11월 초 정도로 네.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위드 코로나 되면은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그 단계적 일상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적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큰 것부터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것은 그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을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백신 접종자들을 사적 모임의 그 인원 제한 대상에서 풀어주는 게 막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영업시간 규제를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없애고, 대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가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아마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개인의 그 방역 또는 감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우리가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예. 사회경제적인 그 방역의 그 감염의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영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관중이 꽉 찬 축구 경기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하면 그 정도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아마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10배 또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예. 그것을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건 알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사회가. 우리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다가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이 크게 확산하지 않거나 또는 감염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게 더 좋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감당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환자의 진료가 감당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의 2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또는 확보된 병상이 작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조금만 늘어도 이제 뭐 병상이 없다거나 입원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절대적으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쓸 것인가에 정부의 병상 확보 정책 또는 병원들의 어떤 코로나 환자 진료에 대한 협조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 중에 남아있을 의료 시스템은 지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은 환자가 지금 1년 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봤을 경우는 약간 낙관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겠군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병상과 인력을 늘릴 여지가 있다. 아하, 그런데 그게 아직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다. 네, 시민들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위험은 백신 접종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백신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는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는 그 독감에 근접하는 치명률을 갖는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자한테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이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공포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사례를 저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김성현 소장입니다. 네, 그 1차 접종자가 60%가 넘은 상태에서 뭐 완전하게 거의 들어보면 완전하게 풀어놓은 상태인데 어제만 해도 사망자가 2,200명이고 확진자가 지금
확진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입원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미국보다는 접종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퍼센티지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60%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마음을 풀어놓으려면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간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하.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이 뭐 올 봄 부근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그 나라들의 접종률은 대개 2차 접종 완료가 한 50% 내외, 뭐 전 국민 1차 접종까지 합치면 뭐 한 60% 이런 정도의 시점에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 저렇게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확진자 증가 또는 감염의 위험의 증가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기존에 잘 해왔던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저는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11월 초나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 하면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면 벗을 수 있는 겁니까? 야외에서는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외에서는 벗어도 됩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 그다음에 실내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지 않거나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시설에서는 점진적으로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또는 학교처럼 접종을 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 또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마 상당 기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신 접종 선두 국가들이 지금 다들 부스터샷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 서울대 오명돈 교수는 뭐 백신은 2회 접종이 충분하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건 뭐 맞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도 하고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그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예. 이스라엘은 그 노인에서 접종 이후에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위 이제 중화 항체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돌파 감염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그 연구 결과나 근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놔야 되느냐에 관한 좀 결정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파이자와 모더나가 항체 지속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있어서 우리가 이제 2차 접종까지를 완료하는 시점이 아마 뭐 11월 초중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의 연구 결과와 국내의 상황, 돌파 감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스터샷의 대상과 시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습니다. 예,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모두 사라져서요. 다음 뉴스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토론인데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자, 사퇴 번복 해프닝. 어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오늘도 캠프에서 서른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 7층에 있는 방에서 짐을 뺐다라고 하고요. 예. 의원실 보좌진도 오늘자로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비 효과를 좀 노렸다 이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 지지세 결집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호남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면서 전남지사를 지낸 곳이기도 하고 선거인단 규모가 20만 명을 넘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별로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 효과성. 미지수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향후 그 종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보궐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런 우려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지역구가 정치 1번지 종로신데 그렇게 상징성이 큰 곳을 내려놓는 거는 이건 경솔한 결정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면서 사퇴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다른 후보들은 지금 어떤 분은 의원직, 어떤 분은 도지사직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분들도 좀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죠. 예. 그런데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네가 의원직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상하지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요 직접 이 전 대표 설득에 나섰고요. 특히 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당이 원팀으로 본선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 의원도 오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캠프와 이 민주당의 강한 만류 때문에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사퇴 기자회견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자, 일단 이낙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던졌고 그다음에 서른 의원 사퇴 선언 번복 해프닝까지 나왔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희 소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전 민동기 소장님, 평론가님께 질문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질문하세요.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랑 당이 원팀으로 본선 대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서른 의원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감안한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식의. 근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랑 승복이랑 무슨 연관이 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어서 이건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낙연 의원의 사퇴는 그것도 호남에서 선언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불편하긴 해요. 종로 구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호남에 가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모든 것을 걸랍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겠는데 예. 호남이 그럼 지금까지 온정적인 투표를 해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전국에서 가장 냉정하게 정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전 호남 유권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대통령감인가? 뭐 이제 경쟁력이 그런 있나? 여러 가지를 보지. 우리 고향 사람이 의원직까지 던졌으니라는 온정적인 투표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서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 시그널은 저로서는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진 작가님. 뭐 배수진을 치겠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결연함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뭐 나름대로 지지층들을 좀 결집 하고 싶어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의원직을 사퇴했을 경우에 당과의 거리가 아무래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원팀이다라는 뭐랄까 상징성,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슬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서른 의원은 왜 또 사퇴 그 논란까지 번복 해프닝까지 있었을까요? 서른 의원은 뭐 지금 이 정치의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 대선에. 예, 그런데 여전히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 사실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군을 따라서 가겠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이게 뭐죠? 의원직 내가 던지는 제스처로 해도 이게 결국 통과가 안 될 거다라는 계산까지 나름대로 있었을 이제 계산이 것이다. 있고 그냥 이 효과 쉽게 말하면 이낙연 후보의 그 사태 뭐랄까 퍼포먼스죠. 그 퍼포먼스의 어떤 효과를 배증하는 그런 의미에서 던지신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될 거야. 하여튼 플러스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김 소장님 말씀하셨고. 진 작가님. 마이너스가 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또 그것밖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공익 신고자 논란. 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서 야권에서 사실상 이제 공익 신고자로 지목하고 있는 조모 씨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그 자신을 공익 신고자로 몰아가면서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요.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 씨는 현재 거론되는 의혹 관련 대다수의 내용은 김웅 의원의 주도로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고요. 예. 특히 특정 기자들에게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 당 내외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자신이 제보자라는 게 사실이냐 이런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모 씨는 절대 아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 김웅 의원과는 이른바 N번방 TF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윤석열 캠프의 대외 협력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가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인 것처럼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과거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대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검이 그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정에는 통상 한 60일 정도 걸리는데 예. 대검이 의혹 보도 6일 만에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다는 건데요. 권익위는 어제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과 판단 권한은 권익위원회에 있는데 아직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정말 신고된 거냐 맞냐 그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논란이 그 대목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제보자 관련된 논란 또 공익신고자 요건 문제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지금 여기도 또 다시 이제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제보자가 아닌 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제보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김웅 의원이 그분을 지목을 했을 때는 그 텔레그램 방 아닙니까? 대화를 나눈 거고, 그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한 그 검찰에 제출된 그 휴대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의 소유자가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군가가 남의 핸드폰을 들고 검찰에 가서 제보를 했느냐? 이것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이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을 바꿨습니다. 김웅 의원이 네, 자신도 언론에 계신 분한테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기사를 보면서도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퇴한 그런 대목입니다. 김 소장님. 이게 지금 제보자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실명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못 견디는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관심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근데 이게 보호를 근데 지금 실명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네, 실명으로 다 그런가요? 보도가 됐어요. 실명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조모 씨. 제가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예. 이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대검이 됐든 뭐 감찰부가 됐든 모르겠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판결문 열어봤는데 그래서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보낸 사람이 실제로 그 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포렌식을 하면 30초만 나오거든요. 이 내용부터 공개를 해서 일단 한번 사건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범계 법무장관 말에 따르면 의미 있는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겠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강원을 가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작 정치에 불과하다.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가 명예훼손하니까 무슨 명예훼손을 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작을 국민의힘 내에서 내분을 벌어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제 여기다 뭐 열린민주당을 갖다도 하고 민주당을 갖다도 해서
바깥에서 독심술이라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최면술이라도 쓴다는 건지 공작 정치란 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제가 볼 때도 그 손준성 그 검사에게서 김웅한테 간 부분은 이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물론 배우도 있겠죠. 어떤 배우가 있을 텐데 그것과 이건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 배우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지금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 연결고리. 검찰과 그렇죠. 국민의힘 예. 그 후보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 예, 자신이 사실 자신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그걸 갖다 공작 정치라고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어가는 건 제가 볼 땐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는 바도 없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